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별일 아님에도, 싸울 내용이 아님에도 괜히 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중 하나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이곳은 꼭 갔다 옵니다. 아니, 다녀올 수밖에 없죠. 바로 군대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이야기,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사실 서로가 싸울 만한 이야기 수준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서로 이 이야기만 시작을 했다고 하면 누가 더 힘든 곳에서 훈련을 받았느니, 누가 더 시골에서 깡촌에 있었냐느니 등등, 그렇게 왜 싸우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에서 훈련하고 근무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며 타인과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서로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 자신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군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또한 군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이 이야기만 하면 서로가 싸우는 것은 누가 더 힘든 곳에서 훈련과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 격차를 나누고 우위를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싸울까요? 여자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울까요? 아마 남자들하고 비슷한 이야기로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만의 기준이 타인과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주간 리터러시에 대해서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더라면 아마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가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의문입니다. 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리터러시에 관련된 신문 또는 서적, 저널 저널들과 같은 그런 글들을 최소 두세 가지만 찾아서 정독하며 읽어보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 리터러시가 비평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티컬 리딩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이 비평적인 지적을 통해 발전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 좀 더 비평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리터러시의 주요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양면성에 대한 공간, 사회와의 접근성,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의도의 순수성, 답을 찾기 위한 비평, 달라져야 한다는 것, 거짓이 보통이 되는 시대라는 것, 스토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시대. 이 카테고리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리터러시의 현안, 디지털 격차, 미디어 읽기와 능력, 리터러시 프레임, 뉴스 또는 신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의 주된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한다면 서로 간의 이해의 척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즉, 세대와 세대 간에서도 그리고 동일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해의 척도가 다른 것은 환경적 요인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경험과 지식의 요인이라는 것이라도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 안에서 경험과 지식이 그 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서로 다름의 이해의 척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 12명의 사람들을 그가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경험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위를 점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낫다. 너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지적인 면이나 경험적인 면이나 또는 삶의 태도적인 면이 더 낫다라고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 일어났다. 자, 이 변론이라는 게 뭘까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말싸움한다는 겁니다. 다툰다는 겁니다. 다투는 이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보는 눈, 사고의 방향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가 그 요인으로 인하여서 다툰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한 그 경쟁 체계도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의 디지털 기기를 만든 기업들은 각자 서로가 우선권을 점유하기 위해 기업 간의 법정 투쟁까지도 불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법정 투쟁까지 갔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가고 있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번져서 법정 투쟁까지 불사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 기술 보유에 세계적 특허를 점유해야지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죠. 마치 예수의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과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미디어 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 1인 미디어 시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프리카 TV, 유튜브, 인스타그램 TV 등과 같은 미디어 컨텐츠에 자신의 컨텐츠를 삽입해서 1인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누구나 방송국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PD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컨텐츠화해서 또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컨텐츠화해서 제작하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그리고 기술적 재원들이 오늘날 사회에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만들어서 최소 구독자 1000명부터 본사가 발행하는 버튼을 받아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을 달아줍니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는 본사에서 이런 버튼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크리에이터라고 명칭을 달아주죠. 이 버튼을 받는 이들, 유튜브 본사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1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강연 또는 조언, 세미나를 열어서 헬퍼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인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라는 명칭, 이 직함, 이 내용을 받고자 치열한 경쟁 구도에 들어갔고요. 또 이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에 혈안이 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사태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의 제목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업로드가 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극적이고 거짓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보이는 내용들로 구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현실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자극적인 영상을 누가 더 거짓이 아닌 진짜처럼 만들어내느냐가 더 큰 관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로 영상을 찾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또는 유튜브 이러한 컨텐츠와 매체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많이 찾아보죠. 그럴 때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부터 저 내용이 진짜야? 사실에 기반한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와 같은 마치 조작 방송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작 방송이다.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어그로, 영어로는 aggressive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이 aggressive의 단어의 뜻을 보면 공격적인, 공격의 성향을 가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어그로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바뀌어진 인터넷 용어인데 내가 누군가를 또는 A라는 인물이 B라는 크리에이터에게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격해서 그 매체를 공격해 가지고 없애거나 그것을 폐쇄하게까지 하는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서로가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50, 6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어르신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요. 20, 30대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20, 30대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타인이 하는 것에 있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콘텐츠의 해독성이 떨어지거나 텍스트 구성이 열악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쉽게 매혹된다는 것이죠. 썸네일에, 영상에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쉽게 유혹되고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을 보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나를, 모두를 그렇게 자극적인 영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의 제자들이 변론하며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요. 누가 가장 크냐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의 곁에서 더 먼저 있었냐? 누가 예수가 나를 또는 누구를 택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분명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역시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층은 분명 나눠졌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먼저 예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냐? 누가 1순위냐? 누가 먼저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다시 이야기하면요. 앞에서 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삶을 이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상황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층을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는데 내가 좀 더 배웠는데 내가 무언가 더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먼저 불렀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아니겠어? 다시 본문을 볼까요?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들이 경험과 지식으로만 서로를 비교하려고 했을까요? 단지 그것만으로 크고 작음을 나누고자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거기였을 겁니다.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경험도 지식도 이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들어서 계층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이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1차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사회인 공동체까지 연결해서 바라보면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그 성향이 아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경적 요인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약간의 삶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환경적 요인이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1차 사회인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그 가정의 영향이 바로 부모의 첫 영향이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그 후세에게 전달이 되면서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보는 틀, 듣는 틀, 그리고 사회적 틀이 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요, 디지털 미디어 영상 산업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삶 속에 그 습관 속에 자리가 잡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것들이 글이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예술적인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나쁜 습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쁜 습관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 영향이 이미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습관으로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또 어떠한 또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에 누군가가 떠올랐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환경적 요인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존중, 리스펙이라는 것은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우대하면 그 자녀도 존중함을 받았고, 아니 그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함께하는 그 사회의 공동체들에게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나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미 그 자녀들에게, 그 후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존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존중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지. 만약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타인에게 존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제3자가 나에 대한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내가 베푸는, 배려하는 그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나에게 존중이라는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존중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해 줘야 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요? 이미 영상 매체에서 자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안에 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겹쳐 들어와서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습관을 만들어줘 보이고 있어. 그것이 나의 삶으로, 생활 태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9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는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그 제자를, 그 수많은, 아니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뉴욕타임즈에서 34주간 1위의 기염을 토했고 또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간한 도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용되는 지침서로, 그리고 중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 독서인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풀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부모의 행동이고 그것을 첫 사회 공동체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은 곧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대로 흡수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버리지 못한 습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부모가 서로에게 행하는 행동, 그리고 그 말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도 보고요, 말도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부모의 행동과 말이 자녀에게 스펀지처럼 흡수가 돼서 자녀도 모르게 그것이 머리에 남고 뇌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 그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니 보고 배웠던, 그리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적 요인에서 이미 배어버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들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는 이미 그러한 것을 알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제자들에게 보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영상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아닌 삶의 환경적 요인에서 이미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에서 삶에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영상으로, 예술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야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구독하고 이익을 낼 수 있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또한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진 예술적인 감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순수한 동기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 않은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헤게모니적인, 또한 좀 애매한 자극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요. 당연히 순수한 의도의 내용들이 무너지고 자극적인 것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환경적 요인이 이 영상 매체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근데 이 영상 매체를 누가 만드나요? 제작자가 만들죠. 제작자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한 성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면서 보는 것, 그리고 리마인드하면서 되새기고 있는 것은 이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고 여러의 카테고리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크리스천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이 한국 교회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이 환경적 요인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변화의 모습을 노력하는 것으로 계속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면, 성장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은 평소 습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자들과도 함께 나누었겠죠. 그가 42세 때에 젊어서부터 바른 식견과 곧은 안목이 필요하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술한 책 가운데에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은요, 잘못된 인성을, 보이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8가지로의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니, 생활의 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8가지 중에서 2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이 남 탓하는 습관. 우리가 사회 언론을 보면 특히 정치, 제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강단에서는 이야기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이 남을 탓하는 습관. 특히 정치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현 여당이 야당이 되게 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무조건적인 비판부터 하고 봅니다.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지저분하다, 더럽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데요, 그것이 또 다시 뒤바뀌어지면요,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계속 서로가 쓸데없이 남 탓을 하면서 싸웁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의롭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내가 피해자이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동체라고 하고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많이 아는 척하고 경전 문구를 표절하는 습관. 석사 박사들이 표절에 대한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 자유로워서도 안 됩니다. 표절이 있으면 안 되죠. 인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인용한다 그러면 정확한 첨가 문구를 넣어줘야죠. 그런데 이 첨가 문구를 넣어주지 않고 그저 내 거인 양 사용하게 되면 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아는 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까놓고 보면요, 실속이 없어요. 왜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크게 이 2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남을 탓하는 것, 표절하는 것.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독해력,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1인 미디어에게 더더욱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작자들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환경적 요인이 습관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럴 땐 판단을 하기도 하고 1인 미디어의 제작자들로 인하여 혼란한 정보를 받기도 또는 보기도 하죠. 또는 우리가 1인 미디어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적 요인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중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나누어 이 사회를 그리고 나를 크리스천인 우리가 교회를 변화의 발걸음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